캐나다가 주도하고 미국과 일본, 호주, 유럽연합 등 57개 나라가 동참해 정치적 목적으로 외국인을 인질로 잡는 행위를 규탄하는 공동선언을 내놨습니다. 또한 이번 선언에는 서방 국가 외에도 인도와 우크라이나, 가나 등 세계 모든 대륙의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가 대거 참여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번 15일 캐나다 외교부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외국인을 임의로 구금해 협상카드로 악용하는 행태는 국외를 여행하거나 머무르는 모든 이를 위협할 뿐 아니라 인권과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강조하면서 가혹한 구금과 영사 접견 거부, 고문 등을 종식하기 위해 모든 나라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성명에는 구체적인 대상 국가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은 중국과 이란, 북한 등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에 자국인 2명이 억류된 캐나다가 이번 선언을 주도한 만큼 중국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2018년 12월 캐나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으로 중국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에게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체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중국 역시 곧바로 캐나다의 전직 외교관 1명과 사업가 1명을 억류하고 간첩 혐의로 기소하면서 맞대응했는데요. 심지어 붙잡힌 캐나다인들은 고문시설로 옮겨서 장기간 신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최악으로 치달은 양국의 관계는 무역 분쟁으로 번지는 등 현재까지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죠. 실제로 지난 9일에는 캐나다 정보당국이 중국의 기밀 절도 행위로 인해 캐나다 안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고, 그보다 앞선 1일에는 중국 주재 캐나다 대사관이 우한 박쥐 티셔츠를 주문하자 중국 외교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중국 책임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강력히 항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국 사이의 갈등에 이번 공동선언이 기름을 부은 모양새가 되었는데요. 인권 성명이 나온 직후 캐나다 주재 중국 대사관이 캐나다의 멍완저우 부회장 체포야말로 정치적 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선언은 이 같은 사실관계를 헷갈리게 하려는 속셈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심지어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타임스도 중국을 도발하는 공격적이고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라면서 캐나다를 포함한 성명 참여국들을 비난했죠. 하지만 이 같은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번 성명이 갖는 의미는 남다른데요. 왜냐하면 이번 움직임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나타난 반중 국제연대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앞서 바이든 대통령도 G7 화상 정상회의를 앞두고 반중 연대를 위한 세력 규합에 나선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국인 영국과 캐나다도 최전선에 나서서 중국을 비판하고 나선 상황이죠. 바로 이번 15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각국이 코로나19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는 데 합의하는 국제조약을 맺자고 세계 지도자들에게 제안한 것인데요. 특히 존슨 총리는 최근 수개월간 접한 제안 중 팬데믹 관련 국제조약을 체결하자는 게 가장 매력적이라며 서명국들이 모든 데이터를 공유해 팬데믹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막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존슨 총리의 제안은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기원조사팀에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며 중국을 비판하면서 나온 주장입니다. 결국 이는 사실상 중국을 정확히 겨냥한 것이죠. 게다가 영국이 G7 정상회의의 의장국을 맡고 있는 만큼 정상회의에서 존슨 총리의 제안이 논의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영국 BBC 방송이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실태를 고발하는 보도를 내놓은 직후 양국 외교부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나온 존슨 총리의 발언임을 고려해볼 때 서방 국가들의 대중 압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영국에 이어 캐나다 역시 중국 내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유린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앞서 각국 180개에 달하는 인권단체들이 중국의 인권 문제를 이유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캐나다 보수당 역시 올림픽 개최지 변경을 촉구하고 나선 것인데요. 16일 AP통신에 따르면 에린 오틀 보수당 대표는 중국이 서부 신장 지역에서 100만여 명의 위구르족을 상대로 인권 유린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캐나다 정부가 올림픽 개최지 변경을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가 신장에서 벌어지는 학살을 보고서도 절대 눈 감아선 안 된다며 캐나다는 가장 가까운 동맹들과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또한 오툴 대표는 중국이 홍콩의 경찰국가를 강요하고 독단적으로 2명의 캐나다인도 구금하고 있다면서 만약 올림픽 개최지가 변경되지 않으면 올림픽 보이콧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대해 주스틴 트루도 총리 역시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캐나다와 IOC가 들여다보고 있으며 면밀하게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호응했습니다. 다만 트루도 총리는 중국의 위구르족 인권 탄압에 대해 학살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데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트루도 총리가 직접 신장에서 엄청난 인권 탄압이 있다는 보고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고 우리는 이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학살이라는 특정 용어를 쓰고자 할 땐 꼼꼼하게 따져본 뒤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죠. 이렇게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들이 대중국 견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는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공동선언에 참여하지 않아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추진하는 한미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외교 전략의 최우선 순위로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구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중국 문제를 두고 한미일 삼각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이에 적극 협조할 것을 시사한 상황에서 이번 성명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일각에서는 남북관계와 한중관계를 고려할 때 인권 문제를 민감하게 여기는 중국과 북한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까지 선교활동을 하다 북한 당국에 체포된 김정욱 씨를 포함한 총 6명이 북측에 억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번 외국인 인질규탄 공동선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죠. 하지만 애초에 북한과 중국의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한국 국적의 선박과 선장이 아직 이란에 납포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동참을 주저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선언들이 모두 석방된 데다 이번 선언의 주요 대상이 중국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반박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의 행보에 대해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을 중시하는 대외 정책을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약 50개국이 참여한 것을 고려해 볼 때 가치를 중요시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입장에서는 동참하는 게 맞다는 견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번 16일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캐나다 주도의 자의적 구금 반대 공동선언 사안에 대해 충분히 인지해 왔다며 향후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주시해 나갈 예정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전화통화를 전후에 알려지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먼저 지난 16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왕이 외교부장과 통화를 한 가운데 왕이 부장이 정의용 장관에게 이데올로기적 편가르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왕이 부장의 이번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을 규합해 반중전선을 형성하는 가운데 한국의 동참을 경계한 것으로 볼 수 있죠. 구체적으로 이번 17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왕이 부장은 한중 관계에 대해 양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양국 정상의 지도와 공동 협력 아래 올바른 방향으로 관계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왕 부장은 지난달 양국 정상의 통화를 언급하면서 올해 한중 문화교류의 해와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것은 양국 관계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은 포용적인 영내 협력과 개방을 견제할 것이라며 미국 중심의 이념적 편가르기에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심지어 왕이 부장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한반도 문제는 한중 양국의 중요한 이익과 관련된 일이라며 중국은 일관되게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의 독자적인 역할을 중시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결국 이 발언 역시 한반도 문제에 관해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개입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볼 수 있죠. 이렇게 우리 정부가 대중국 견제연대 참여를 두고 고심 중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들의 반중전선 형성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미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동참을 요구하고 있는 유럽연합만 해도 중국의 최대 교역 상대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유럽연합의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연합과 중국의 교역액은 5,860억 유로, 우리 돈 약 781조로 유럽연합의 대미국 교역액인 740조 원을 사상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게다가 중국과 유럽연합은 지난해 12월 포괄적 투자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격차는 더욱 벌어질 가능성이 높죠. 물론 유럽연합은 안보 파트너로 미국을 계속 중시하겠지만 경제적 혜택이 보장되는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전문가들 역시 G7 정상회의를 포함해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반중연대를 결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중국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장텅쥔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G7 회원국과 중국의 긴밀한 교역과 경제협력 관계를 고려하면 미국이 G7 정상회의에서 반중연대를 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중국은 세계 경제의 장애물이라기보다는 엔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G7 국가들은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서 미국과는 안보 파트너로 남기를 원한다며 결국 유럽연합을 포함해 중국의 도움을 받는 국가들은 어느 쪽의 편에도 서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한 중국 내 다른 전문가들 역시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 G7 국가들 사이에서 미국의 리더십은 사실상 없어졌고 미국을 바라보는 우방국들의 신뢰도 완전히 사라졌다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부과한 관세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것처럼 세계 경제에 도전한 것은 중국이 아닌 미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더욱이 바이든 행정부조차 미국 내 산업과 고용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유럽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시잉 런민대 국제관계학원 부교수 역시 이와 비슷한 의견을 밝혔는데요. 저시잉 부교수는 동맹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의 도전에 대처하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외교 정책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은 중국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인 RCEP과 중국과 유럽연합 간 포괄적 투자협정 체결로 공동이익을 추구하려 한다면서 따라서 이들 국가가 미국과 얼마나 협력할지는 의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우리 정부의 신중한 태도는 한미관계와 한중관계 모두를 고려한 포석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미국의 편에서 중국을 비판하기보다 유럽연합 등 다른 국가들의 행보를 지켜본 뒤 방향을 정하겠다는 계획이라는 것이죠.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 전략을 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미중 양쪽에서 취할 수 있는 실리를 최대한으로 얻어내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긍정적인 목소리가 더욱 우세한 상황입니다.